잠시 아시는 얘기겠지만 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88.15%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재명 후보는 소감으로 당원과 대의원에게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고, 이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남은 일성에도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말씀을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촉박한 일정이라서 그런지, 휴식이 짧아서 그런지 대선 경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소 부은 얼굴이 이재명 후보님의 건강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바쁜 일정이지만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만 마시고, 지시하실 것은 하시고 꾸지르실 것은 질책하시면서 대선이라는 큰 과제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지지도 얻지도 못하고요. 이러한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늘이 점지어주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그것도 2번이나 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본선을 넘어 대선에서도 즐겁게 즐기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저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국민도 행복합니다. 후보님,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꼭이요. 꼭입니다. 그러시라고 제가 믿는 종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첫 경선에서 다 아시겠지만 저의 관심은 김경수 후보가 이 일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은 첫 레이스였습니다. 김경수 후보에 대한 불호를 떠나서 김경수 후보가 여러분 누굽니까? 친노의 적자, 친문의 적자라고 불리는 후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세력들을 묶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김경수 후보가 2자리 지지율은 나올 것이라는 내심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충청권에서는 김동연 후보에게 뒤지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은 김경수 후보도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계속 가게 된다면 김경수 후보님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보이기까지 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오히려 이 점을 공약하고 다음 대선을 도전하기 위해서 나온 선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4월 20일 오늘 일요일 어제네요.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경남도지사를 지닌 김경수 후보는 정치적 고향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1위와는 큰 격차를 보였어요. 충청에 이어서 압승을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 이번 득표수는 66,526표, 득표율 90.81%를 얻었습니다. 어제 88%대 득표율을 올렸던 충청권 득표율까지 합산하면요, 누적 득표율은 89.56%까지 끌어올리며 대세론을 입증했어요. 경남도지사를 지닌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영남 기반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충청권에서 4.4%를 득표했지만
이번에는 5.9%의 득표율을 받으면서 김동연 후보를 제치고 득표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고향인 충청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한 김동연 후보는 이번에는 3등에 그쳤지만 합산 득표율을 따져보면요. 5.27%, 0.1%포인트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정해졌습니다. 합동연설에서 새 후보부도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강조했어요. 국가균형 발전을 임무화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전국을 5개로 나눠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살리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노무현의 부채를 계승해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 지역을 겨냥해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산부 이전,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6일과 27일 이틀간 호남과 수도권, 강원, 제주를 진행합니다. 지역별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한 후보가 50%의 득표율을 넘기게 되면 곧바로 대선 후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4월 20일 일요일 나경원, 홍준표, 이철우, 한동훈을 1조로 해서 4명의 경선 후보로 TV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을 두고 탄핵에 찬성 후보와 반대 후보 간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놓고는 저마다 미국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토론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 후보는 후보 한 명 한 명을 겨냥해 계엄 옹호라며 날을 세웠는데 타 후보들은 한 후보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 상황이 한동훈 후보의 탓이라며 맞받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한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된 셈입니다.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날성 공방과 달리 트럼프의 안보 외교 사안에서는 저마다 차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나토식 핵 공격을 받아내자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으로 이끌어 받게 하자 자신들만의 해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은 주말 사이 8명의 경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고요. 오는 22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추린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잘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후보님에 대해서 레드팀을 자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고 계시지만 지적할 거는 지적한다고 미리 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들으시는 과정에서 너는 뭐가 잘나서 지적을 하느냐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우클릭, 싱크테크 발음이 잘 샜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대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싱크탱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싱크탱크의 이름은 성장과 통합입니다. 그런데 슬로건은 성장과 통합인데 지금 공동대표를 맡은 분들의 이름을 보아하니 이건 이재명의 중도 보수화, 이재명의 우경화, 우클릭하고는 180도로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은 성장과 통합이면서 공동대표로 누구를 시켰냐.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도록 악랄한 뼛속까지 좌파인 경제학자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전형적인 폴리페석과 김대중 정권 때 유종근 전라북도 도지사의 막내 동생입니다. 끊임없이 이권 권력주의를 배회하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불립니다. 보수에서는요. 전라북도 도지사에 출마까지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공동대표가 누구냐? 들어보세요 한번. 슬로건이 성장과 통합입니다. 유종일 이분만이 아니라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와 우경화, 우클릭을 정말 잘했다라는 컬럼을 썼대요, 이분이.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보수 우파에서 관찰해본 석자 교수님 말씀으로는 44년 컬럼리스트의 말씀에 따르면 경제학자 중에 한국에서 가장 악랄한 좌파 경제학자이다 라고 모두 입놓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게 언행이 일치하신 겁니까? 그 다음 공동대표는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공학부 무슨 지질 기상학과 관련 교수입니다. 완전 전라도 태생이고 골수 좌파 자연계의 학자입니다. 저 같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수, 중도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싱크탱크를 출범한다라고 하면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믿을까요? 이건 싱크탱크가 아니라 골수, 극자, 학자들의 놀이터이자 작전 짜는 본진의 소굴이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성호 의원이 인재개발위원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우재명 중도보수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선거관리 쪽도 윤호중을 시작해서 말입니다. 잘 한다라고 했으니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윤호중 씨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재명은 쇼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이 등장하는 순간 민심, 중도 보수 떠납니다. 이 적당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모처럼 쓴소리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탄핵 찬성 세력을 이끌고 헌재로 하여금 전원일치 파면으로 이끈 놀라운 정치력,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인사 참사입니다. 보수 쪽에 구의원이나 교수, 객원, 논계 또 함께 내세우시고 진보 성향인지 그래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까지 적절하게 구성을 했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사 참사라고 보입니다. 폭망까지 예상되고 발전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셔서 큰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쓴소리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호불호의 극단화 제목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현재 지지율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9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6월 4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는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발상을 갖고 있고 중도적인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공적인 정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좌파, 소위 범진보 민주진영의 지지만으로는 확실히 당선되기 어려우니 윤석열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중도, 이분들은 보수에서 유입되니 보수층을 끌어들이셔라.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확신한다. 나 같은 일반인의 사견으로 봐도 강하게 느껴지는데 진보에만 매여 계시지 않으셨으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채널 A에 출연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31%대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지지율은 3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 유튜브만 출연하시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 보수 채널도 출연하셔서 이왕이면 44년 이상 된 정치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하시길 요청한다라고 한 적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중을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치 철학 관련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한 해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다소 난해한 법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타겟팅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하는 정치인들을 겨냥하는 방송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방송 내용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 이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언하는 방송임을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역사를 잊은 자, 역사를 외면하는 자는 결코 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이재명 정권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숙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는 87년 헌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악용하고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도 헌법을 운운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행세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 제도를 운운하는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승자 독식, 돌변해버리는 두 가지의 얼굴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전리품을 획득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염원, 이르마 내란 종식 뿌리 뽑기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정권을 잡으신 이후 올해를 넘기지 않는 특명을 내리셔서 늦어도 전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전에는 내란 존식이라는 전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내란을 이슈로 해서 윤석열은 마구잡이식 혐의 부인을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 관련 사건까지도 모두가 철저히 수사해서 올해를 넘기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흐지부지 시간의 흐름이 길어질수록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실망은 정권에 대한 불만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전 국민에게 내란 종식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 길어진다라면 불만이 이어져 내가 이러려고 저자를 뽑았나 라는 말로 매스컴에는 도배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구성원을 범진보 좌파의 인사들로만 구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김종필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저는 김영삼 정권이 패배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뒤 JP가 자민련을 만들었습니다. 야당의 직원에 경청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재명 후보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었던 지금의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을 존중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김대중의 동교동계에 대한 복수혈전, 그 뒤 민주당을 헌식장처럼 버린 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이러한 오만한 대통령만 되면 끝인 것처럼 행동한 정부의 관료들을 단속하시고 또 단속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의 주류가 된 이후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듣기 싫어서 오만과 불통, 무능력으로 간 게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의 몰락한 이유입니다. 자신을 도와줬던 인재들을 사탕 발림의 묘사꾼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시기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러한 쓴소리도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이 말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쥐기현 판사가 신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직업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자는 전직 대통령이시죠? 이렇게 물어봐 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진짜 이 부분만 봐도 판사 파면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슨 전직 대통령입니까? 무직이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판사면 쥐기현 판사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은 무직입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이 쥐기현 빨리 파면해야 됩니다. 저는 쥐기현 같은 판사를 없애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파면시켜야 합니다. 공판처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파면시키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윤어게인이 아니라 윤어게인 제인입니다. 윤어게인 제인. 각자 알아서 판단들 하셨으면 하고요. K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 현 대통령 예비 후보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K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슬로건을 위한 슬로건 같은 느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선언문을 보면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준비가 안 된 살짝 실망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AI 프리우사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가기 직전에 AI 기본사회라는 것을 하나의 모티브로 선언문을 하나 내셨어요. 그것을 보고서야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것도 분야별로 K과학기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AI 기본사회라는 것입니다. AI 선도국가가 되겠다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처음 찾아간 기업이 퓨리오사 AI라는 데에서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이 퓨리오사 AI는요, 흔히 말하는 이 파운더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은 파운더리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도체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설계를 해주면 반도체 내부에 아주 작은 단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그 파운드리에만 전 세계가 집중을 했단 말입니다. 보통 그랬어요. 비교 열의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팹리스 분야입니다. 그 반도체 설계 디자인 분야인데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여태 하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우수해서 그런지 강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강자가 아니고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탐낼 정도의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강자입니다. 이 퓨리오사 A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기엔 엔비디아를 넘볼 정도로 이러한 실력을 가진 우수한 최강자의 유망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해요. 뭐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선도 국가가 되려면요. 단순히 파운드리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 반도체 설계 이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방향성까지 제시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제시한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퓨리오사의 대표가 머리가 장발이니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텔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단순히 찾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명실상부 반도체 선도국가가 되려면 팹리스 분야에서도 우리가 강자가 되어야 한다. 확실히 알고 정확하게 초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팹리스 분야가 발전을 하면요. 파운드리도 함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은 함께 창출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팹리스 분야는요. 특히 아주 폐쇄적인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이러한 기술들이 최첨단 기술들이 폐쇄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한국으로 들여와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의식도 있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 방향에서 상징적인 기업인 퓨리오사 AI
라는 기업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예비 후보가 구상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자라고 한 것은 이러한 반도체 인재풀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라고 하시면서 지원하며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게 비교하면은 좀 그러는데 감히 저처럼 자기 분야가 아님에도 평상시에도 비교가 좀 그렇지만 살짝 지적 호기심이 살아있으시다.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하시고 또 팔로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리쇼링 정책이라는 것도 이러한 뜻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메타가 인수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 단순히 거절했다라는 게 거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발자는 이 분야에서는요, 무조건 억만금에 팔고 빠지는 것이 기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팔고 이것을 대한민국, 한국에서 하겠다라는 이 퓨리오사 AI 대표는 애국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국자십니다, 이분. 과거 박영선, 전 별로 썩 좋아하진 않는데요. 중기청 장관 시절에 1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집중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박영선 장관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퓨리오사 AI를 갖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KAI 시대.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청 생산 기지밖에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 요만한 칩에다가 이게 그려 넣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미국과 그 기술이요. 미국과 영국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적인 기술이에요. 최근에는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회사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알맹이들은 다 요런 나라들이 다 갖고 있고, 이러한 나라들이 다 갖고 노는 것이에요. 이 알맹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성 노동자들, 피똥 싸면서 아무리 해도 10분의 1도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국가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국,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6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약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미국이랑 맞짱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 GPT가 이 CPU 말고요, GPU라고 이것을 갖고 하는데요, 이 10,000개가 들어간대요, 여기에 챗 GPT가. 근데 이제 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50,000개를 확보하겠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계산이 된 거예요. 숫자가 50,000개가 그냥 막연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계산된 것입니다. 이 50,000개라는 것이요. 그래서 국민 모두의 무료의 AI, 모두의 AI를 만들겠다. 이거 진짜 엄청난 것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선일보 김대중 컬럼에서 이 떠드신 이 김대중
이름이 아깝습니다.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시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하셨고, 이분은 반문재인 연대한 것처럼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드신 거잖아요. 한결같으세요. 이 모두의 AI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좀 알아봤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뭘 이해하고 있는, 얼마나 우리가 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김대중 컬럼입니다. IT 기술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생산 효율의 법칙과는 차원이 달라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그 효율성이 훨씬 더 그 효율이 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같은 거 쓰잖아요. 윈도우를 100명 쓸 때랑 1억 명이 쓸 때하고 비교했을 때요. 1억 명이 쓸 때 더 높잖아요. 기본적인 생산 법칙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에요. 이 기본 AI 사회가 되어야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AI 기본 사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반발 때문에 기본 사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성장 분배 뭐 이런 것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해보고 지금 글을 쓰고 있고 논문 수준의 지금 글을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사회 이런 것이 습관 때문에 나오신 것 같아요. 전국민의 공동화. 일단 다른 단어를 좀 사용하셨으면 한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목, 이재명 1차 위기에 빠지다. 제목입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냥 총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총리라는 자리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관세 협상이라는 것도 한덕수의 업적입니다. 다음 주경 일본에서 미국으로 방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가서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장관급들이 가서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한다라고 전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서 관세 협상을 하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 주고받기를 해서 관세를 깎고 유예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해서 할 텐데, 이러면 이것은 한덕수 총리의 취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관세 협상권으로 언론 플레이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혼자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덕수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노린 것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어찌됐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개발건도 한덕수의 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김민석 의원을 욕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게 혼자 하시는 분입니다. 꾸준히. 저는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목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한 게 조선업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발의했어요. 미국 내에서요.
이것은 한국에 요청도 했습니다. 이미 윤석열과의 통화를 직접 했고요. 트럼프가 당선 직후 LNG 개발과 조선업에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3당 콤보로 터지게 된다면요. 한덕수에 대한 중도 보수 지지율은 급상승할 것이다 라고 단연 예상할 수 있어요. 한덕수 총리는 공직 생활을 60년 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이나 즉 권력의 변화를 잘 읽어서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어떻게 한국 정치를 잘 알아서 한덕수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을까요? 뭘 알아서 이 사람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설정이지만 그래도 트럼프한테 정보가 들어갔을 법한데요. 어떤 식으로 가네요? 여기에는 한덕수의 옛날 인재풀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의 과거 외교통사 분야를 찾아보면요. 이 사람이 굵은 이력을 갖고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소위 끈아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풀어서 트럼프에게 넌지시 넘겼을 것이라고 자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맨입으로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맨입으로 했겠습니까? 이 트럼프에게 뭔가를 선물했겠죠? 거기에는 알래스카 개발에 대한 지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적게 받겠다 또는 무지원으로 해주겠다라든지 기타 등등 또는 방위비 분담까지도 퍼주는 방식으로 이 찬사와 통화 언급 한 번 받기 위해서 용산 윤건희 라인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을 알아서 김민석 의원이 혼자 시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는 별다른 의견 조율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뜬구름 잡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 같은 것도 어렵게 모은 중도 보수표 다 이루시려고 그러시나라는 오해를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체적으로 현재까지는 대응을 참 잘했다라고 보는 시점입니다. 한덕수 씨에 대해서도 첫 번째 탄핵 소추 발의할 때부터 이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탐구해본 결과 탄핵하지 마시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탄핵 이후 기각되었고 업무 재복귀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은 탄핵을 하지 않은 부분은 참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구대빵이 뭡니까?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이 점에서 민주당의 율사 의원들 저는 평가절하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한덕수를 띄워주시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들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죠. 그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을 짜드리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관세 부분으로 인한 외교 부분은 본인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이니셔티브를 먼저 잡은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흠집을 내잖아요. 좋은 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흠집을 내면 안 됩니다.
김인석 의원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냅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나오세요. 항상 이럴 때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 북극 개발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은 본인이 지르시고 아니다 싶은 것은 아래 단계에서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런 방식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는 것이죠. 세계 패권 경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젠다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주권을 잡아야 맞죠. 북극 항로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개발하게 하고 싶은데 중국과 러시아가 가깝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를 떼어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북한과도 러시아는 친하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동맹, 그 입장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입장을 밝혔고요. 이 얘기는 북한을 개발화하고 정상국가하고 동시에 트럼프와 미국과도 이 부조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북극 항로와 북한 개발이 이것은 제2의 북방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보다 더 큰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노태우가 과거에 들고 나왔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과거 트럼프가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가 바로 제가 위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용 노선, 북한을 대하는 이념에 갇힌 것이 아니라 북한을 정상화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요. 민주당은 이 미국 민주당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북한을 두들겨 패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개발해야 될 국가가 아니라 조폭 국가다. 핵실험이나 해서 평화를 깨는 국가다. 여기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민주당 집단이 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깬 게 트럼프입니다. 전쟁 측면에서는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국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이라고 보는 게 트럼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2차 세계대전 전에 이 만주처럼 보니까요. 공동개발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세계 패권의 흐름에서 미국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 누군가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위성락 의원이나 김현종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국힘은 이러한 진영 논리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이 북극 항로가요,
어떤 것이냐면 수에즈 운하라든지, 여러분, 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해상 경로는 통상 열흘이 걸려요. 거리로는 6,000km입니다. 이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리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항로 이용 중에 발생하는 이 불안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도양에서 출몰 하는 해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가 큽니다. 여기에는 또 통행료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한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운계가 성장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요. 북극항로가 개발되면은 여기에는 뭐 이제 에너지, 철도, 관광 등 다방면으로 수혜를 입는다는 전망입니다. 항로가 이제 되면은요, 이렇게 수혜를 입어요. 무역과 교역에서 중국은 자동으로 이때는 소멸이 됩니다. 이러한 해협에는 중국의 거점 항로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이러한 해협들 중간중간에는요,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항로들이 말할 수 없게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비용이 다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북극항로가 열리면요, 북한의 나진이란 도시와 한국의 부산이 동시에 개발이 됩니다. 이 두 도시가 북극항로의 거점이 되어서 세계의 이 물동량이 이 두 곳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조선업 배 몇 척 고쳐주고 배 몇 척 수출하고 뭐 이런 것은 정말 푼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푼돈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이거 푼돈이에요. 이게 크고 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아젠다를 가져올 때 흠집을 내는 것은 절대 하수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아젠다, 국민들의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큰 아젠다를 가져와서 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 이 큰 아젠다 아주 좋은 겁니다. 스케일이 다른 거죠. 스케일이. 세계 패권의 움직임을 읽고 올라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념 중독자들은 여야 할 것 없는 이 수고가 된 꼴통들은 여기저기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큰 대망의 계획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데 보수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간에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길 바랄 뿐인데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큰 대망을 갖고 가져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훈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재명 캠프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 안 해봤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말이 내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안 할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녀요. 최근에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뉴스로 듣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님께
청와대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윤석열의 폭정, 그 폭정의 시발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이거 상징적으로라도 반드시 되돌려 놔야 해요. 대전 세종시로 가는 순간 대통령 집무실, 국회를 옮기겠다는 것인데, 옮겨지는 순간 뭐 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충청도 표 조금 없고 서울, 경기도 표 다 없어집니다.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강훈식 씨, 이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요, 이재명 후보는 이런 자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 자가 또 어떤 사람이냐, 당대표 출마한다라고 했다가 포기했던 사람이 강훈식입니다. 그쵸?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님의 커뮤니티나 이재명 대표님의 영상을 찾아봐요. 이상하니까. 이재명 대표님만 믿으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재명 후보님의 커뮤니티에 있는 것을 보고 읽은 뒤에 이재명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모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 글에서는 행간을 잘 보고 파악해야 한다라고 넌지시 알려주셨어요. 이재명 후보님의 일에 대해서는 저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간뜩이나 급한 성질이 더 급하게 나와요. 이걸 못 읽었어요, 사실. 그런 뒤 무릎을 쳤습니다. 청와대 이전 부분에요. 그런 지도 다시 읽었더니 이 말의 뜻은 서울에서 행정 수도 기능을 빼서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달자가. 그 행간을 잘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아주 정교했다. 그러면서도 눈치챌 수 없도록 수수께끼처럼 교묘할 만큼 짜맞춰진 내용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세종시를 행정과학 수도 도시로 만들기는 만들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 직무실을 만들고 국회 본원을 건설하는 것,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분의 브리핑만 듣고 이제 저는 이제 평가를 해갖고 너무나 좀 미안했는데요. 성격이 급해서 이재명 후보님께 이제 댓글 썼어요. 청와대로 안 가신다라고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이제 화났다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급적 용산에는 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안보와 경호를 고려했을 때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산으로 들어가서 봉황기를 먼저 올린 뒤 청와대 리모델링은 가급적 빨리 끝맺고 나서 과거에 청와대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안보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보완해서 리모델링 해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있고,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도 열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세종시를 과학 수도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실용주의다. 대단한 그러니까 대단히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행하기로 해놓고 불이행된 과거의 정권의 민주당 약속도 지키면서 세종시를 달래면서 나아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이미 지난 정부의 수건 사업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똥은 치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똥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숙제예요. 엎질러진 물 아니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세종시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 행정과학 수도 도시로 언급하면서 충청도의 표는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제 여기서 고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참고해야 됩니다. 충청북도 출신입니다. 이러한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공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글로 봐서는 제가 강군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알려줬어요. 좀 사실 창피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대통령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현 청와대를 수선해서 들어가서 있으면서 세종시를 왔다 갔다 거기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제 뭐 왕창 내려가 있는 행정부처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또다시 올라와서 청와대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낼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와 대전시를 묶어서 세종과학행정도시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은 수도고 이 세종도시는 대전과 묶어서 약속을 지키고 실용적으로 하겠다. 역시 이재명 후보님 역시 탁월하다. 내 맘에 쏙 든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살짝 내가 광분했지만 아주 실용적으로 선택을 잘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재명 후보님이 중도 보수를 민주당 정체성으로 이제 측량하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도울 선생을 좋아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이제 보수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이 보수 기자 출신, 그것도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게 근무하셨던 보수 쪽 컬럼니스트들을 우리 쪽에서 너무 그분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셔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좀 유리해요. 중도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 내부로서 이제 볼 수 없었던 치부도 이제 그들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분들께 이렇게 보수가 흔들려서 국가를 사랑하기에 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지, 솔직한 얘기로 유시민이나 도우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탐 대시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분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그래야지 되시는데 유리한다는 것입니다. 좀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보수에서 유시민 작가는 치를 떱니다. 우리는 좋아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윤석열, 문재인 일당에 대해서 보수 쪽 컬럼니스트들은 이미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있었고, 우리가 눈 감고 있는 시간에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분들께 고마워해야 하고 사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간극에서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극화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양극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댓글로 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무소불위의 대통령. 지금 민주당은 178석입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189석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정권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재명이 짐이 곧 국가다. 대통령 당선되면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자로 나오는 이유는 국회 의석수를 줄일 수 없으니 대선 때 개표되는 득표 차이를 최소한으로 해야겠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쪽은 저쪽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이 부족해서인지 안철수나 한동훈을 지지해서 몽땅 몰아줘야 될 판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덕수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이 자들 모두 누구의 뜻일까요? 어떤 지시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건입니다. 김민석 의원의 보이지 않는 큰손, 윤건희입니다. 안철수, 한동훈 선거 캠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윤석열 라인의 참모들로 고르게 배치가 되었어요. 들여다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시장직까지 그만두고 후보로 떨어질 것 알면서도 출마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셔야 해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 차이를 최소한의 차이로 만들려는 것이 저들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충청도, 세종, 행정과학수도 만들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지반이 약한 충청도 표심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도 만들고 국회가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본원까지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브리핑하는 강훈식이 싫어서였는지 저는요. 후보님 글 안 읽어본 상태에서는 굉장히 쇼크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의심이 되면요. 이재명 대표님의 글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주어야 해요. 우리의 압도적인 지지율, 이 득표율이 나와야지만이 저들의 작전에 농락당하지 않고 이재명 전 대표
후보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힘을 주는 거고, 그것이 당선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끈을 놓아서 안 돼요. 경계를 놓아서는 안 돼요. 저들은 득표차를 최소한으로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힘을 빼려는 것이 저들의 작전입니다. 그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서 투표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쪽 컬럼니스트들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보수 쪽 분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안에 양극화부터 줄여야 하니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세요.